먼저 직접 추리란 제시된 하나의 명제에서 간접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추론해내는 추리를 직접 추리라고 합니다. 비가 온다는 명제로부터 그러므로 강물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 추리란 제시된 2개 이상의 명제에서 간접으로 하나의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리를 간접 추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동물은 생물이다 라는 명제와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라는 명제로부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생물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추리에는 대당 관계에 의한 4가지 추리가 있으며 간접 추리에는 연역, 귀납, 유추의 3가지 추리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추리의 대당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정언 명제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래에 A명제, E명제, I명제, O명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A명제는 모든 S는 P이다. E명제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I명제는 어떤 S는 P다. O명제는 어떤 S는 P가 아니다 입니다. 대당 관계에는 이들 4가지 명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로서 대소대당, 모순대당, 반대대당, 소반대대당 4가지 종류의 추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A, E, I, O 명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추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1부터 5에 해당하는 이 규칙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대소대당입니다. 대소대당은 A명제와 I명제 그리고 E명제와 O명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 1. A명제 또는 E명제가 참이면 대소대당 관계인 각각 I명제, O명제는 무조건 참이다 라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A명제인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와 어떤 사람은 동물이다인 I명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A명제가 참이므로 무조건 I명제인 어떤 사람은 동물이다는 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대소대당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일을 보면 모든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 라는 이 명제와 어떤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 라는 오 명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므로 무조건 오 명제인 어떤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소대당 관계는 A명제와 I명제 그리고 E명제와 O명제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규칙 2. I 명제, O 명제가 거시지면 대소대당 관계인 각각의 A 명제, E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식물이다 라는 I 명제와 모든 사람은 식물이다 라는 A 명제가 존재한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식물이다 라는 I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에 대한 A 명제인 모든 사람은 식물이다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인 어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O 명제와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이 명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O 명제가 거짓이므로 대소대당 관계에 있는 무조건 이 명제인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순 대당 관계입니다. 모순 대당은 A와 O, E와 I는 각각 모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 3. A와 O 명제는 또 E와 I의 모순 대당 관계로 두 명제는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또 둘 다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라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A 명제와 어떤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라는 O 명제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A 명제가 거짓이므로 모순 대당 관계인 O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I 명제와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라는 E 명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I 명제가 참이기에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라는 E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 대당 관계입니다. A 명제와 E 명제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규칙 4. A 명제와 E 명제는 반대 대당 관계로 어느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이다 라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A 명제와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E 명제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A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E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반대 대당입니다. 소반대 대당은 I 명제와 O 명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규칙 5. I 명제와 O 명제는 소반대 대당 관계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O 명제와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I 명제가 있을 때에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O 명제가 거짓인 전제로부터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I 명제는 참이다 라는 결론을 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A, E, I, O 명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소대당 관계에서의 규칙 두 가지, 모순대당, 반대대당, 소반대대당의 각각 한 개씩의 규칙인 5개의 규칙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이제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별들을 관측하게 되어지는데, 별은 크게 6등급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가장 밝은 별이 1등급이고 가장 어두운 별이 6등급인데, 이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2.5배의 밝기 차이가 납니다. 하기 때문에 6등급하고 1등급하고의 별의 밝기 차이는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1등급하고 6등급은 상당히 많은 이런 밝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별을 관측할 때에 어떤 별을 관측할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별은 북극성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북극성의 밝기는 몇 등급입니까? 1.97, 거의 2등급 별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밝은 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북극성은 북박이 별이라고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라는 별인데, 이 시리우스라는 별은 마이너스 1.46등급, 즉 이 북극성보다도 3단계나 높은 이런 밝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우스 별은 상당히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밤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별은 바로 시리우스 별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가장 반짝이는 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리우스 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밝기하고 행성의 밝기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태양하고 달 빼고 나머지 별을 보게 되어지면 금성이 몇 등급이에요? 마이너스 4.6등급, 거의 5등급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목성이 2.94, 마이너스 3등급, 또 화성도 마이너스 2.91등급으로 마이너스 3등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성, 화성, 금성은 이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우스 별보다도 몇십 배 밝은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워크숍의 과제가 별을 관측하는 것인데, 별을 관측하는 것보다 뭐를 관측하는 게 훨씬 쉬워요? 행성을 관측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성이나 목성, 화성을 여러분이 이 관측의 대상으로 삼거나 조금 힘들면 달을 관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실질적인 이제 밤하늘을 촬영한 것인데, 이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시리우스 별이에요. 이게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인데, 이 시리우스 별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금성을 보면 밝기 차이가 어때요? 확연하게 이 금성이 시리우스 별과는 너무도 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리우스 별은 그냥 여러 별들보다 조금 밝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별 무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보이면 그건 시리우스 별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금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별들은 다른 별들보다는 확연하게 크게 보이는 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성이나 화성 이런 또 별들을 관측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한 것인데, 엊그제 3월 30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유성우가 보였는데, 유성우가 보통 뭐 한 개, 많으면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유성우가 아주 수백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이제 장면이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별똥별이 아니라 로켓 펠컨 9의 잔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인공위성을 하나 발사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우리 채팅창 이제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인공위성을 하나 띄우려고 하면 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요?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 한 150개 국가 중에서 한 10개 나라도 채 안 돼요. 엄청 비싼 거죠. 몇 천억, 몇 조억 정도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공위성 하나를 발사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인가 한번 채팅창에 한번 글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인공위성을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요?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천억 정도. 아, 천억 정도. 그럼 답이 불행해도 내 손을 못 주잖아. 천억보다 낮게 하거나 다시 보기 불러서 낮은 쪽을 가게 되는 높은 쪽을 가게 되는 낮게 어느 정도. 대충 천억이면 낮은 500억 정도. 우리 학생들은 보통 천억에서 한 500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 답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와, 권선미 학생은 5억 원만 주면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라고 하고 박건 학생은 1조 정도. 제가 생각한 것도 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드는 걸로 생각했어요. 고수석 학생도 2조, 이태빈 학생 7천억, 그다음 5천억, 1억이 많네 이상하게. 5억, 1억이 많네요. 정답은 이채현 학생이 가장 근사치에 맞췄습니다. 근데 인공위성 하나 쏘는데 드는 비용이 11억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로켓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보냈는데 11억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신문에 났던 기사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로켓 펠컨 9이라는 이 우주선은 그 인공위성을 실을 때 보통 우리는 한 개, 뭐 두 개 정도 시타하고 생각하는데 이 로켓 펠컨 9에는 인공위성이 146개의 인공위성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5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실어 놔두니까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켓 펠컨 9의 로켓은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9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론을 날려보면 알겠지만 드론을 이제 날리면 이제 날아가다가 다시 자기 위치에 되돌아오잖아요. 그죠? 상륙하듯이 이 펠컨 9 로켓도 발사되어지면 그 인물을 마치 우주로 그 인공위성들을 밀어내고 다시 처음 발사한 지역에 다시 착륙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의 발사 비용을 대폭 줄이는 거죠. 테슬라사가 이 인공위성 발사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렇게 싸게 하면서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900억 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저는 오늘 이 기사 보기 전에 한 인공위성은 한 3천억 정도 한 5천억 정도 들 것이라는 생각이 확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빠르게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펠컨 로켓이 현재 이렇게 발사하고 내려오다가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제 그것이 대기권에 타면서 발생한 것이 3월 30일 날 유성호의 실체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별자리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에 있어서 이 과목의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하고 또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서 어떤 별이 뭐 금성인지 아까 우리가 밝기 차이는 보지만 그거 어떤 별이 금성인지 어떤 게 화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이 스텔라리움이라는 이 웹 프로그램이어서 이 스텔라리움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 또는 PC에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 노트북에 이 컴퓨터에도 깔아보았는데 이 스카리움은 이제 이 그 단어를 치고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이 스카리움이라는 이제 이런 그 이게 해상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스카디움이 이게 프로그램, 아까는 제가 이 프로그램 돌렸을 때는 제대로 잘 떴었는데,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카디움은 이게 띄면 이 스마트폰이 있는 또 이 노트북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시간에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줘요. 방향하고 크기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하고 똑같이. 그리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에 시간을 이렇게 스코를 바를 조정해서 9시에 별의 상태 또 새벽 1시에 별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조정하면 거기에 그 별의 이름하고 위치하고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만 가동하면 즉시 무슨 별인지 또 몇 시에 별이 뜨는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인 스텔라 리움을 깔아서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별이 몇 시에 어느 쪽에서 뜨는지를 여러분이 정보를 관측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봄철에 뜨는 별자리 모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0개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또 이렇게 봄철에 여러 별자리들이 있는데 다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별자리 관측하는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광해입니다. 광해는 이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도시의 불빛 때문에 이 별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지 못하는 것인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광해라는 자료를 찾으면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광해 지수 사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광해 지수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현재 이 전 세계의 지도의 광해의 정도를 칼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 광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동시켜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끌고 오게 되어지면 지금 일본은 전체적으로 광해가 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한은 거의 광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몽골도 거의 광해가 없어서 별들을 그 몽골을 다녀온 사람들은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별 보기 좋은 곳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남한을 보면 대단히 이런 광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강원도 이 지역에 가면 이 광해가 조금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으로는 이 평창에서 한 30분 정도 가게 되어지면 600마지기라는 곳이 있는데 이 600마지기는 해발이 한 1200m 정도 되어지는 산인데 차를 타고 1200m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에는 이 풍력발전소가 한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풍력발전소에 기자재를 옮기느라고 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산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200m 산을.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산의 경치와 또 밤이 되어지면 이 몽골에는 비길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광해 지도를 이용해서 또 여러분의 지역을 또 관찰해서 좀 도시의 불빛이 적고 또 안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인간이 한 2,500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1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광해 지도를 보면 이 강원도 쪽이 광해가 많이 없고 하지만 이 도심에도 이 광해 지도를 살펴보면 조금 빛이 광해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좀 좋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